오늘은 NC 알파폴드를 활용한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알아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갖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3차원 구조를 말하는 거겠죠. 그 구조랑 단백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어떤 관련성이 가지는지를 볼 거고, 자, 두 번째, NCBI와 알파폴드라는 두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수직 원리라는 거 우리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핵이죠, 핵. 그래서 그 핵 안에 이렇게 꼬여 있는 염색 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NA가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 사이에 이 RNA라는 매체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래서 DNA가 RNA로 되는 걸 우리가 전사라고 하고, RNA가 단백질로 되는 걸 번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서 DNA 전체 부분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 그 해당 유전자만 전사를 해서 아래에 넣어서 걔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음. 그리고 전사된 RNA는 세포 질로 가서 리보솜이랑 만나서 세 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그 아미노산을 여러 개 쭉 줄줄이 사탕처럼 합성을 하고 그때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말고 이제 보면 여러분도 다 알 것 같긴 한데 이거 아마 작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이 씩 끊어서 하나하나가 다 코돈이 되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각각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코돈이 이렇게 보이면 계속 쭉쭉 이런 이런 모양의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형태의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폴리펩타이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끝난 게 아니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변형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형 과정의 예시로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접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단백질이 이런 식으로 접히고 여기 사이에 이런 어떤 화학 결합이 만들어지면 이때 된 구조가 되는 애들도 있고 또는 뭐 이런 게 있지. 여러 개의 소단위치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되는 것.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은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가지 소단위체가 두 개씩 결합해서 총 네 개의 소단위체 결합해서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변형 과정이 진행해야지 제대로 된 기능을 갖는 단백질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랑 기능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접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용할 두 가지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NCBI라고 하는 거는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이거의 줄임말인데, 지금 보면 여기 다양한 과학자들이랑 정보학자들이 X선 결정구조법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X선을 단백질에 쬐어서 그걸 회절 무늬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건데, 꽤나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 왓슨과 크릭이 밝혀낸 DNA 이중나선 구조도 이걸 이용해서 요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을 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쨌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에 가까운 단백질 모양을 제작을 했대.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해둔 어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따가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건 좀 이따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알파폴드라고 하는 건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에 10월 달인가? 그때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번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이 알파폴드를 만든 회사의 CEO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파고도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그러니까 서열만을 딱 줬을 때 걔네가 인공지능이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구조를 딱 예측해서 짠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이용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해야 될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2페이지랑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채워서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데, 오늘은 실제로 그 검색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캡처해서 붙여넣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어, PDF 파일이 아니라 이 한글 파일을 그대로 올려줄 거니까, 다른 이미 적혀 있는 부분 고치지 말고, 빈칸만 채워서 올려주세요. 자, 일단 학년반 이름 쓰고, 그리고 이거 왜 가운데 정렬이? 그 다음에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영상 시청 후에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노벨 화학상을 해설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예, 부산대학교 최정모 교수님이 이렇게 뭐였지? 어쩔 과학? 아닌데? 아무튼 어떤 채널이 있어. 과학에 대해 안 될 과학이었어요. 안 될 과학. 안 될 과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영상이 있어서 얘를 보고 그다음에 아래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굉장히 기니까 사실 하나하나 다 보기보다 여러분 또 시간이 없고 하면 중간중간 발췌해도 되니까 음, 아니면 뭐 2배속을 해서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실습을. 자, 우리 오늘은 너네가 조사하고 싶은 단백질을 하나 딱 정해. 자, 생명과학 원 교과서에 단백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 내가 아까 전에 사실 이 앞에 거가 날라가서 다시 찍는 거예요. 아이, 됐어. 됐어. 이게 지웠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해볼 실습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백질 하나를 딱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할 건데 생명과학 원 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딱 고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일단 소화효소들은 단백질이죠. 아미노산이래. 아밀레이스, 또 말테이스, 또 펩신,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 그리고 펩신의 전구체인 펩시노겐. 이런 애들 다 단백질이고, 또 대표적인 단백질, 인슐린, 글루카곤과 같은 호르몬들도 뭐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지? 너는 혈액에 제일 많은 거. 그렇죠.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 있는 뭐 다양한 소단위체 이런 거를 찾아볼 수도 있겠지. 그다음에 단백질의 기능을 간단히 쓰고 이 기능을 쓸 때는 출처를 달아야 되는데 나무위키 블로그 지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출처를 달 때 뭐 지식백과라던가 아니면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자료에서 달기 바라고 정 없으면 찾아보기 너무 힘들다 하면 생명과학 원 교과서 써줘도 돼요. 교과서에 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참고해서 적고 이렇게 출판사도 같이 써줘.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NCBI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쓰고 그리고 이 알파 폴드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쓰면 돼요. 지금부터는 어, 한번 이 사이트를 같이 보면서 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잠깐만. 자, 지금부터 진짜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게 NCBI의 메인 화면이야. 메인 화면이고 여러분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 뭐 진도 있고, 지놈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은 프로틴에 대해서 좀 찾아볼 거고, 이제 단백질,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찾아본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중에서, 뭐 일단 헤모글로빈 쳐볼까? 일단 헤모글로빈 쳐보면, 지금 보면 되게 다양한 종의 헤모글로빈에 대한 그 단백질 데이터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헤모글로빈, 그리고 검색어에 호모사피엔스를 추가해주는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휴먼 헤모글로빈, 이런 식으로 해도 아마 나올걸? 그죠? 휴먼이라고 쳐도 되고, 호모사피엔스 쳐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등장한 이 헤모글로빈은 10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프로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한번 여기 들어가 보면은 쭉 굉장히 헤모글로빈에 대한 정보가 짜라락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 개의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그런 단백질이잖아요. 알파 소단위체 두 개랑 이렇게 베타 소단위체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해서 헤모글로빈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는 베타 서브유닛 베타. 아이고. 서브유닛은 소단위체라는 뜻이고 아까 전에 두 가지 소단위체 중에서 베타 소단위체에 대해서 찾아보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7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프로틴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헤모글로빈 소단위체 베타에 대한 정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우리의 그 진화적 정보인 거고, 여기 레퍼런스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런 논문들을 가지고 적어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퍼런스 1, 2, 3, 4, 5, 6, 7, 8, 9, 10, 10개 정도의 논문 정보를 참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써머리를 한번 보면, 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알파랑 베타라는 소단위체의 가진 그 로씨는 그 뭐지? 유전자. 유전자 좌위라는 건데, 이런 유전자들이 결정하는 이 단백질은, 어, 두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서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성인 헤모글로빈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태아나 아니면은 뭐 신생아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종류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 어쨌든 성인은 이렇게 알파랑 베타 두 가지 소단체를 가지는 거고, 그런 다음에 밑에 보면은 뮤턴트 베타 글로빈 커즈 시클셀 아네미아라고 돼 있는데, 이거 봐봐. 너네 지금 2학기 때 배운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타글로빈의 돌연변이에서 결국에는 이게 뭐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베타 소단위체에 문제가 생기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absence of beta chain causes 이걸 일으킨대. 이게 뭐냐면 베타가 없는 얘는 지중해 빈혈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베타 체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빈혈증도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얘네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밑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자, 봐봐. 피처. 여기 특징에 소스 먼저 보면, 여기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가지는 생물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몇 번 염색체에 있대요? 11번 염색체에 있대.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여기다가 헤모글로빈을 썼어. 이렇게 종도 같이 써주세요. 우리는 다 인간의 단백질을 할 거니까 아마 이건 다 호모사피엔스로 통일일 거고. 자, 일단 그 단백질의 기능은 뭐 산소 운반이겠죠? 산소 운반을 담당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구성함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고 출처도 써줘 너네는. 자, 그 다음에 유전자 위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11번 염색체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11P 15.4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확한 그 염색체의, 그러니까 11번 염색체의 긴 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봐봐.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잖아. 동원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지. 원래 긴 팔과 짧은 팔을, 긴 팔을 P, 짧은 팔을 Q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길다고 해서 당완, 여기를 단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긴 팔, 짧은 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P 장완에 15.4라는 염색체 그 유전자 위치에 얘 헤모글로빈 베타 수단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위치를 찾아서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아미노산 서열은 지금 보면 맨 밑에 있어. 맨 밑에 쭉 내려보면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금 보면 1번, 여기가 61번,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아미노산, 그리고 여기 61번째 아미노산, 얘는 121번째 아미노산이란 뜻이에요. 지금 친절하게 이렇게 10개씩 끊어서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얘를 복붙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양쪽 정렬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얘를 이렇게 좀 줄여. 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단백질이 이렇게 접혀서 적절한 구조를 형성해서 이런 헤모글로빈 베타소다니체라는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 아미노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여기 보면 사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 뭐가 있을까? 지금 보면 이 사이트는 몇 번 아미노산인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아미노산이 아세틸화가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거고, 얘네 아세틸화가 일어나면 N-아세틸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미노기에 이렇게 아세틸화가 되는 거야. 아이고, 글씨가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아세틸화가 되면 얘를 N아세틸발린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까지는 알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재밌지 않아? 재밌잖아. 그다음 그 밑에 이번 두 번째 아미노산 마찬가지로 글리코실레이션도 된대요. 이거는 이제 당이 붙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번에도 질소에 이렇게 발린의 질소 부분에 글리코실레이션이 일어난다, 당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이고, 이제 8번부터 146번 여기가 이제 큰 이제 베타 소다니체에 대한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또 특별한 정보가 있어요. 8부터 9까지 이 부분이 뭐냐면 아메리카누스라는 세균이 아니라 얘 찾아보니까 뭐 선충 이런 거더라고요. 그럼 기생충이 이 부분을 인식해서 자르는 거야. 플리데지는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일어났을 때 잘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면 돼요. 어쨌든 너네가 이런 거를 단백질 딱 정해서 그걸로 정보를 찾았을 때 추가 검색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가로 검색해서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뭐 한두 개 정도만 적어주면 돼요, 이 정보들은. 그리고 뭐 포스포릴레이션 이거는 인산화겠지? 그래서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에 인산화가 돼서 포스포세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뭐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에 인산화가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런 부분에는 다 다른 폴리페타이드랑 결합이 되는 자리라는 얘기야. 우리 이 헤모글로빈이 4개의 소단위체로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만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결합 부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펩타이드 바인딩 사이트에서 얘네들끼리 결합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또, 여기 보면 매트펩타이드라고 돼 있죠. 얘는 매추어 펩타이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성숙한 완전한 그 하나의 커다란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로마 숫자고 헤모르핀 7, 그다음에 뭐 스피노르핀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거는 다 헤모글로빈 베타도단위체라는 큰 아미노산 서열의 그 세부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적어 놓은 부분이에요. 되게 얘에 의한 이 잘리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아? 얘 감염되면 심각한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찾았어. 그러면 이 N 아메리카노스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도 찾아도 재밌겠죠. 이 추가 정보에다가. 자, 그렇게 이 서열에 대한 정보를 쭉 알고 나면, 그 다음은 구조를 캡처해서 붙여 넣어야 하는데, 구조를 찾을 때는 또 이, 뭐지, 이거 검색하는 이거를 바꿔야 돼. 여기 밑에 쭉 내리다 보면 스트럭처가 있어. 스트럭처에 또 헤모글로빈, 서브유닛, 베타를 치면 음, 뭐 굉장히 다양한 상태에서의 그게 나오는데 지금 보자. 여기에서 얘는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상태일 때 지금 보면 상대 습도가 84일 때 그때의 옥시헤모글로빈. 옥시헤모글로빈이라는 뜻은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한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찾아서 딱 음,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바로 이 몰레큘러 분자 구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선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단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고 아까 말했듯이 얘는 지금 가까이 이 마우스를 대보면 알파 체인이라고 돼 있지? 알파 소단위체 얘는 알파 소단위체 얘도 마찬가지 베타 두 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근데 좀 움직이면서 보고 싶다면 얘 Full Featured 3D Viewer라는 걸 클릭해보면 됩니다. 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고 이런 게 나와요. 신기하지 않아? 얘를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옮기면 이런 식으로 3D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있어. 여러분도 모두 알다시피 이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소단위체 각각 여기에는 이 햄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햄이라는 구조 나와 있지? 안에 이제 철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뭐 만약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 때 철분을 섭취해야 한다. 이것도 다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4가지 소단위체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네? 얘는 그럼 다시 들리지. 그래서 이렇게 찾은 다음에 요 모습을 캡처해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줘. 그리고 뭐 이제는 뭐 여기다가 더 추가적인 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뭐 재미로 보자면
여기 지금 그 네 가지 소단위치에 대한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 각각을 만약 보고 싶어. 그럼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돼. 이렇게 클릭하고 이게 이제 알파 소단위치 첫 번째 소단위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메인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 프로틴이 어떤 영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하위 범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 수단위치 보고 싶으면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알파 수단위치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베타 수단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일 들어가서 프로틴을 이렇게 리본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좀 더 그 표면이 좀 더 잘 보이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선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골격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조를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알파 소다니체에서 어 봐봐 이 베타 그러니까 알파 거잖아. 알파 거 중에서 베타랑 결합하는 부위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햄기랑 결합하고 있는 부위가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알파 1, 다른 알파랑 결합하는 부위, 그 다음에 다른 베타랑 결합하는 부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재밌지 않아? 이거를 다 이렇게 X선 결정법으로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3D 입체 구조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렇게 NCBI라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백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눌러볼 수 있는 거 한번 다 눌러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음, 이황화 결합? 얘는 이황화 결합인데 이황화 결합이 이 요 단백질에는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는 게 없나 보다. 대표적으로 이황화 결합이 나타나는 게 인슐린일 텐데 그럼 우리 한번 인슐린을 볼까요? 또 스트럭처에서 인슐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인슐린, 호르몬, 그리고 이렇게 다시 구조를 보러 가면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봤던 이 이황화 결합을 딱 보면 봐봐 생기는 게 있지? 지금 여기 이렇게 이황화 결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지금 인슐린도 보면 알파 소다니체랑 베타 소다니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 단백질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만 이 하나의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백질이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 동그란 애들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거, 요게 아연 아연인 것 같고 Z는 이렇게 나와 있죠? 아연. 그다음에 얘가 그거야. 어디 있어? 그렇지. 염소 이온인데 이렇게 여기 밑에는 아연이랑 이 염소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랑 기능을 모두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사실 이 구조가 기능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접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얘네들은 아이고 뭐지? 이건 뭐지? 미안해요. 설마 지금까지 다 이게 안 나와 있었나? 어, 그러면 다시 안 돼.
그럼 다시 어디서부터 안 된 거지? 자, 그럼 아무튼 다시. 어, 아니겠지? 아니야, 아닐 거야. 자, 그럼 이 화면에서만 다시 하면 인슐린이 유황화 결합을 가지는 대표적인 단백질이기 때문에 걔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면 여기 생기는 게 보이죠? 얘네들. 얘네들이 이제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황화 결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 중에 황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단백질, 뭐, 펩타이드 중에, 아니, 아미노산 중에, 그런 식으로 아미노산에 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럴 때, 사실 황, SH기, 얘네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생겼는데 여기에 S, 그림 잘못 그렸 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폴리페타이드가 있을 때 여기에 있는 황이랑 여기에 있는 황끼리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황화 결합을 형성하면 구조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이황화 결합에 의한 변형인 거고 이거를 매개하는 효소도 있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단백질 구조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랑 이제 밑에 보면 알파폴드 활용 분석 결과가 있는데 얘는 간단해. 크게 여러분이 많이 할 것 없고 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글에다가 이렇게 alphafold.ebi.ac.uk 이렇게 쳐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헤모글로빈 쳐볼까? 이렇게 치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쭉 내려보면 밑에 이렇게 헤모글로빈에 대한 게 있습니다. 얘를 보면 밑에 이렇게 단백질 구조를 이제 예측해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인 거야. 서열만 가지고. 여기 보이죠? 요 서열들만 가지고 예측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 아미노산들을 쭉 보면은 각각 뭔지가 나오죠. 첫 번째 아미노산 메타이오닌, 그다음에 네 번째 류신, 여섯 번째 프롤린, 일곱 번째 글루탐산, 글루탐산이다. 글루탐산,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147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돼 있는 펩타이드 서열이고, 얘를 보면, 밑에 보면 PLDDT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예측한 모델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점수로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very high,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구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한글 파일에다가 요 에버리지 평균 요 값, PLDDT 값을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게 왜 있냐면 이 각각 구조마다 어느 부분은 정확하고 어느 부분은 안 정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음, 아밀레이스? 베타 아밀레이스 이렇게 보면 얘는 좀 많이 정확한 편인데 그래도 보면 여기 나머지는 다 파란색인데 봐봐 어디 있어? 아까 노란색 있었는데 여기 있다. 이런 부분 아예 안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거고 얘는 지금 뒤로 가서 목록에서 보면 보이던데 목록에서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지금 96.81이라는 값을 가지고 베리 하이죠? 지금 근데 우리는 여기서 헤모글로빈을 찾은 거니까,
요거, 요거에 97.06 베리 하이 이렇게 써주는 거. 그 다음에 얘의 단백질 구조를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캡처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 과제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찾았던 이 정보들을 어떤 곳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의 진로랑 관련 짓는 게 가장 좋겠지. 이 내용은 여러분의 생기부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진로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진로랑 관련된 분야에서 단백질 이런 서열 정보, 이런 것들을 알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게 있으면 적어주면 되고, 뭐 다른 사이트나 이런 데서 찾아서 써도 되니까, 그리고 완전히 뭐 실현 가능성이 제로면 조금 그렇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해도 그게 충분히 가능한 설명을 덧붙이면 그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혹은 뭐 이 단백질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 찾아보고 싶어 하는 부분을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여러분들 각각의 그 생기부에 이 내용을 좀 잘 반영할 수 있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